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여러분, 또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재개되면 계엄령 선포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가짜뉴스,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그날 12.3 그 계엄의 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으면 정말 다 끝났습니다. 국민이 국회로 몰려들고 이재명 대통령 앞장서서 계엄을 해제했죠.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날 본회의장 안에 국민의힘 의원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의원들 본회의장에 없었죠. 국민들 다 그 장면 봤어요.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계엄 안 한다고 약속해라? 정말 완전 웃깁니다. 벌써 12.3 그 계엄의 밤을 다 잊어버린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정치인이라면 국민들 불안 조장하지 마십시오. 계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 계엄 막았고 앞으로도 또 막을 겁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한동훈, 바로 당신이 계엄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그 계엄 다시 해제할 겁니다. 수미사이다. 오늘은 불안을 조장하는 한동훈, 당신이 바로 계엄이다 였습니다. 네, 오늘도 뉴인사 리듬으로 힘차게 멋지게 상큼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은혜 에디터 함께 해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힘차게 멋지게 상큼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이 엘레강스하게도 같이 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른바 검은 수요일이죠. 어제 정말 코스피 4,200 넘어서 다들 뿜뿜했는데 급락했다고 하죠. 네, 한동안 4,200까지 돌파했던 코스피가 어제 오전부터 이어진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요. 3,900선 아래까지 출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동학 개미들 덕분에 다시 4,000선 회복했는데요. 관련 뉴스 보도, 뉴스토마토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미국발 인공지능 고평가 논란 여파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각각 7개월, 15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공포 매도가 확대되는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2.85포인트 내린 4,004점 사이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3,800선까지 밀리며 3,900선이 무너졌는데요.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2조 6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했고 네이버는 3분기 호실적에 4%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2.6% 하락하며 900선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증권계에서는 이번 조정을 강세장 내 숨고르기 구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논의와 양적 긴축 종료가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 추세 훼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주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사이드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증시 급락의 현상들이 도대체 뭘까요? 네, 어제 하루 동안의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작부터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장시작 10분 만에 4,000선을 내주고 10시 반쯤에는 3,900선마저 깨졌습니다. 선물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고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간 겁니다. 사이드카가 뭐냐? 시장이 너무 빠르고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 5분간 매매를 일시
정지해서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대거 매수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에 힘입어서 4천선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떨어진 게 개인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된 거죠. 특히 개미들은 그동안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매수를 할 수 없었던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집중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금액만 총 2조 5천억 원 가량을 사들인 거죠. 한편 달러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외국인의 주식 매도 이어지면서 환율은 어제 장중 1,450원까지 오르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제 코스피 하락 이유에 대해서 뭐 AI 버블이다 아니면 정치 불안정성 때문이다 여러 분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와중에 또 여당 내의 발언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내서 투자하는 거 있죠. 빚투라고 하는 네, 그 유명한 비투. 빚투. 이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어제 하루 종일 문매를 좀 맞았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빚내서 주식 투자하려는 빚투 투자자가 좀 늘고 있다.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다가 빚투도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국내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는 한데요. 사실 금융당국의 책임자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좀 부적절한 내용이긴 합니다. 주가 급등 국면에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하지 않고 오히려 빚투를 좀 좋게 포장하고 오히려 권장하는 것처럼 말을 한 게 무책임한 태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빚투라는 게 누가 일부러 빚을 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경제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으로 뭔가 한몫 땡기는 거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로 내몰리는 건데 그렇죠. 이런 현상을 좀 구조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빚투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게 출렁거리는데 말의 무게를 좀 알아야 되는 게 공직자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언제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국민의 힘일 텐데 또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말씀들 하셨죠. 네, 뭐 금방의 그 부위원장의 말에 대해서는 코스피 급락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감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네. 또 다른 민주당 내의 발언에 대해서는 입틀막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그 말은 그쪽에서 써서는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제 어제 하루 동안 뉴스에서 계속 4천선 붕괴라는 어떤 타이틀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붕괴라는 단어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대고 국민의힘 쪽에서 코스피 5천 숫자 집착의 끝은 언론 입틀막이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다시 그 대변인의 말을 좀 보면요. 흔히 숨고르기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던데 4천선이 붕괴되었다. 이런 붕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두가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좀 다 들어보면 결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게 인간의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우려한 발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민의힘 대변인이 입틀막이라고 붙여버린 겁니다. 내란 정당 주제에 뭐 부동산 내란이라고 하질 않나. 또 윤석열 하면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입틀막이었는데 그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에서 또다시 입틀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움도 없고 낯짝도 두껍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전문가들은 이건 오랜만에 3% 급락한 거고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데도 국민의힘은 국민 조장을 그러니까 무엇보다 불안을 계속 조장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네, 어제 논평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논평을 냈는데요. 코스피가 떨어지는 걸 너무 환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매국노라는 말이 그럼요. 나올 정도죠. 네,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정부가 내세우는 코스피 5천은 정치적 상징에 불과하다. 이런 숫자에 집착하는 건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한다는 왜곡된 신호를 시장에 줄 위험이 있다. 여기에 또 더 나가서 현재의 코스피 상승세는 일시적 착시라는 시각이 많다 하면서 AI 버블이 꺼질 경우 주식시장 전체로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신기한 게 예전에 이제 뭐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렇고 주식이 떨어졌는데 오른다라고 하면서 이거 중국의 자본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잖아요.
이 논평도 본인이 뭐 애널리스트인가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뭐 주식 전문가들이라면 이런 식의 분석을 내놓을 수는 있는 문제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야당이잖아요. 공당입니다. 그쵸. 지금 국민들은 급락하는 주식 때문에 분명 피해를 본 사람도 계실 거고 불안도 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 대고 마치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 마냥 득달같이 마치 약간 거봐 코스피 5천 그거 안 된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좀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코스피 떨어지는 게 마치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떨어지는 것처럼 동급으로 여기는 건가 그래서 만세를 부르는 건가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간절하게 안 되길 바라는 이거야말로 이완용이고 매국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진짜 빨리 없어져야 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도 했고 뭔가 밸런스 시트 만들면서 팩트 시트가 이제 곧 나온다고 하죠. 맞습니다. 한미 간 관세 타결 내용을 담는 공동 팩트 시트가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별 관세 인하 적용 시점 등 막판 세부 조율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먼저 뉴스토마토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미조인트 팩트시트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문서에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만 명시되고 우리 정부가 언급했던 반도체 관세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문구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다 공식 문서에서 대만과 같은 제3국을 끌어들여 비교하는 표현은 외교 관례에 어긋납니다. 결국 대만 언급 없이 공급망 협력 강화 선언에 그치거나 반도체 관련 항목이 아예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를 비롯해 실제 관세가 인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미국과 MOU를 체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한국이 대미 투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뒤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거쳐 미국 관보에 게재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결국엔 두 가지가 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국방장관끼리 한미가 만났는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좀 딜레이됐다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그 관세를 적용을 할 때 우리가 15% 낮췄잖아요. 그 인하를 하는 적용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그 지점 두 개가 가장 주목되는 점입니다. 먼저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사진에 좀 포착이 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세 인하 시기는 우리가 제안한 8월 7일 대신 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8월 7일 미국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최종 확정하고 공식 발효한 날인데요. 일본 역시 이날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시지 내용처럼 우리 정부도 이날을 기준으로 자동차 관세 15%를 소급 적용 받겠다. 네. 그러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팩트시트를 많이 기다렸는데 감감무소식인 이유가 사실 경제 파트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바로 안보 때문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보 분야 합의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네, 국방부가 아니고 전쟁부죠. 네, 전쟁부로. 느낌이 확 다르죠. 네. 전쟁부라고 하니까. 그게 뭐 트럼프 행정부의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긴 맞습니다. 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부 장관이 핵 잠수함 관련해서 적극 지지하겠다라고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원자력 협정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뭐 미 국무부, 에너지부 등 미국 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게 지금 관건이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팩트시트도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지원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을지 여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25억 달러, 우리 돈 3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내용도 또 담기게 된다고 합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도입한다라는 내용 담긴다는데요. 국방부 당국자는 이미 구매가 결정됐거나 도입 예정이었던 그런 무기 목록이 포함된 규모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뭐 우리나라와 협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국내 소식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34세의 뉴욕 시장이 나타났는데 이게 또 무슬림이에요. 더 이상 그러면 이민자 혐오는 없는 것이냐. 특히 이 상징성이 있는 게 뉴욕.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34세의 그런 무슬림
뉴욕 시장이 탄생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아주 큰 뉴스입니다. 조란 맘단이 뉴욕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대 무슬림의 진보 성향의 시장입니다. 50.4% 득표율로 어제 원래 뉴욕주 의원이었는데요. 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쵸.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요. 뉴욕 역사상 첫 번째 무슬림 시장이 된 겁니다. 그동안도 무슬림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고요. 트럼프 하면 또 뭡니까? 이민자 추방 정책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서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책도 굉장히 진보적인데요. 최저임금 인상, 무상교통, 무상교육 이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보기에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맘다니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로 가게 된다면 뉴욕엔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라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색깔론처럼 색깔론까지 펼치면서 공격을 했고요. 심지어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 예산 지원을 끊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 역시. 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당선을 부추기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맘단이 또 돌풍이 일어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시대가 드디어 균열되기 시작했다. 이제 반격이 이제 나아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뭔가 약간 미국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으쌰으쌰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또 맘다니의 당선 일성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잘 들어. 뉴욕이 반격한다. 이거는 솔직히 트럼프에 대한 선전포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놓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다는 거 안다. 우리를 잡아가려면 우리랑 싸워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 전 세계가 이 34살의 젊은 시장이 미국 최대 규모의 도시를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는 상징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버지니아와 뉴저지 선거에서도 모두 반트럼프를 내세운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선거가 2기 트럼프의 이 첫 번째 중간 평가나 다름없는 선거였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 완전 폭망을 한 셈입니다. 그렇죠. 이런 돌풍, 앞으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든 혹은 관세 정책 이런 것들, 이런 비이성적인 돌풍이라기보다 일방통행을 좀 가로막게 되는 계기가 될지 응원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비정상이었는데 정상화로 돼가는 역시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미국에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약간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K 데모가 거기로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된 돼서. 거죠. K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제 국가의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과거 청산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또 김건희 나타났죠. 네, 좀 이제 그만 보고 싶은 그 사람 김건희 무슨 일인지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회개한 건가요? 그럴 리가요. 김건희 변호인단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김건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것 그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4월 30일 검찰이 압수수색했었는데 그때 이후 특검 조사도 그렇고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받은 적 없다라고 잡아떼 왔는데 189일 만에 바꿔서 자백을 한 겁니다. 최근에 왜 건진이 김건희에게 가방도 줬고 목걸이도 줬다 이렇게 재판에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측은 고가의 선물이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직접 받지도 않았다라고 버텨왔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을 한 겁니다. 대신 대가성은 없었다. 그리고 특검이 주장하는 통일교 현안 청탁도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 보석을 받아들려고 나 기억상실 증세 있다, 뭐 불안하다, 막 이렇게 하더니 전략을 바꾼 걸까? 이번에는 첫 번째로 샤넬백 받은 걸 시인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재판 전략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일단 가방의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목걸이와 달리 이 가방들은 뭐 전달자인 건진법사뿐 아니라 가방을 교환했던 사람, 또 목격자, 그 매장에서 목격한 사람 그쵸. 이런 진술까지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빼박이라서 그냥 발뺌할 수 없었던 거군요. 네, 일단 빼박이고 그리고 금방 보석 심사 네. 신문 앞두고 네. 있잖아요.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또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 관련해서 청탁은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거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샤넬백 2점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샤넬 그 매장 직원의 진술 전에 지금 말을 바꾼 거거든요. 도저히 본인이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라프 목걸이는 좀 빠져나올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또 가방은 받았지만 목걸이는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입장문을 좀 읽어보면요. 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성배 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 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며 만연체네요.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이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 예전에 진술을 좀 톱아보면요. 처음에는 현지에서 빌렸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다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하더니 또 나중에는 홍콩에서 모조품을 산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꿔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명확하게 내가 김건희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목걸이와 이것들을 줬다라고 자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건진 법사가 김건희 뒤통수를 세게 갈겼잖아요. 제가 김건희 여제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가방을 얘기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라프 목걸이 샤넬은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지금 이 목걸이라도 부인해서 빠져나가려는 전략인 걸까요? 네, 이게 또 목걸이를 받으면 죄가 더 무거워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샤넬은 두 개 다 합쳐도 2천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그라프 목걸이가 그 목걸이 하나가 6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목걸이 하나예요? 예, 뭐 다이아몬드가 주렁주렁.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뇌물이 3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가 또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 그 조력을 받아서 그 뇌물죄 그 여부 이거 본인이 실제적으로 처신 잘못한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성 없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법조인 조력을 받은 맞습니다. 그런 증언이 아닌가 싶긴 해요. 네, 이게 3천만 원이 넘으면 형량이 무거워지는데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형법이 적용돼서 5년 이하에 또 벌금도 없는데 3천만 원이 넘어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특가법 적용이 되죠. 그래서 7년 이상 징역에 여기에 이제 받은 뇌물의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물게 한다고 합니다. 샤넬 가방에다가 목걸이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인데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게 되면 4억 원 이상을 내야 될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만 인정하고 선택적으로만 반성하는 이런 반쪽짜리 반성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체포 직전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바로 김건희 판도라 폰에 그 남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네, 휴대폰 속의 남자 뭔가 자극적인데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루어졌을 때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던 또 다른 인물 이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씨는 주포를 통해서 김건희를 소개받았고 이후에 김건희의 DB증권 계좌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사람을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보다 더 주목되는 게요. 이 씨라는 사람이 김건희에게 건진을 연결해준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특검이 건진법사 그 법당을 압수수색할 때 네. 김건희 소유의 휴대폰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 왜 여기 김건희 핸드폰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휴대폰을 오래 쓰면 애군을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김건희 씨도 애군을 떼어내기 위해서 나한테 맡겼다라고 했었습니다. 참 무속의 세계가 다채롭죠. 그렇죠. 아무튼 그때 그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폰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대화가 오간 겁니다. 때는 2013년이었고요. 김건희가 이 씨에게 거기가 어디냐라고 물었고요. 이 씨가 주소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다. 즉 전성배를 소개하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보고 있고 이 씨가 김건희와의 이 친분을 토대로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을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재밌는 게 판도라폰에 연락한 그 남성이 계엄 직전까지 연락을 했다고 해서 도대체 뭐하는 작자인가 굉장히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파도 끝이 없네요. 본인이 되게 진짜 엄청 매력적이라고 마음만 먹으면 다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 정체도 나중에 알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뭐 오세훈이에 이어서 우리 동훈이도 안동훈 씨
또 뭐 거친 발언 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러나 싶은 모습 어제 하루 종일 보였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가능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제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심지어 하루에 한 개도 아니고 3개나 같은 주장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내용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엄으로 재판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험한 말로 릴레이식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재개되어도 계엄 안 한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는요. 민주당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맞겠다. 그 한마디를 왜 못하냐라고도 썼습니다. 얼마 전에 곽종근 사령관 통해서 윤석열 발언이 화제가 됐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윤석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또 페이스북 말고 영상으로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도 있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더 윤석열 편을 들게 될 것 같은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만약에 재판이 재개됐었을 때 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걸 순순히 승복하겠느냐. 지금 하는 행동 보면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뭐든 다 하잖아요. 예. 뭐 그냥 냄비 던지고 뭐 칼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재판을 재개하는 문제가 났었을 때 이 문제를 이건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뭐 예. 이런 식의 여론을 조성하면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 그걸 중에 만약에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계엄 그럴 거라고 발동할 생각해요. 가능성도 있다.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대비하고 생각해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계엄 발동 가능성은 좀 나간 거 아닌가요? 예. 제가 이 얘기는 2월에 냈던 책에도 썼던 얘기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계엄에 대한 망상, 뇌가 있나 판단력이 붕괴된 게 아닌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워낙 머리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국민의힘 장동영한테 좀 잘 보여서 뭐 어떻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걸로도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말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죠, 진짜. 정말 밉상 그 예. 자체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 내란의 밤 기껏 윤석열 총구에서 구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뒤통수를 치는 배은망덕 병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가만히 있을 작자입니까? 한동훈 계엄 해제하러 가는 저를 자기들이 굳이 못 들어가게 막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저를 구해줬다는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쫄리고 할 말 없을 때마다 자기들이 저를 구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 참 이쁘게 하시죠. 네. 그러면서 계엄의 밤 민주당이 구해야 했던 사람은 겁먹고 숲에 숨은 자기 당 이재명 당시 대표였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당일 생중계로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달려와 달라 대국민 호소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슨 헛소리인지 정말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심각한 중증이다 싶은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한동훈의 이 배신자론에 대해서 직접 또 반박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계엄을 해도 다 막을 거다. 네, 그러세요. 윤석열이 아버지였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아버지 배신한 아들. 네, 잘 봤고요. 이번에 좀 권성동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추경호의 체포동의안 이게 국회 통과되면 국민의힘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그 지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로 넘어간 체포 동의 요청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요. 가결이 되면 추 전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이죠.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요. 추 전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드렸다. 향후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파이팅입니다. 더 당당하게 권성동 옆방이나 윤석열 옆방으로 직진하시기를 응원드려봅니다. 네,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개헌 전까지 윤석열하고 식사했던 게 본인인데 뭐 나중에 밝혀질 거라 굳게 믿습니다. 네, 오늘 뉴인사 리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은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